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안산 단원갑 고용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 생산의 3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 그리고 이 세 가지라는 거 이건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노동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3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단결권은 노동자들의 노동자 조합을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총리님이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순기능, 그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의 여건도 변하고 또 기업의 운영 방식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러한 그 노조 활동이라는 것은 정말 노사가 합의를 해서 노사 간의 어떤 대립이 아니고 전 세계의 노조들이 그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생활을 더 번영시키고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대로 노는 노대로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3대 생산 요소 물론 기술이 좀 거기에 추가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파트이고 또 인간성, 휴머니티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이 노동의 그러한 그 중요성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전 세계에서 진짜 이런 국가의 부강과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그러한 그 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전반적으로 인식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노사 대립을 막고 상생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 근데 전제가 있겠죠.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래서 노사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시죠.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돼야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또 기업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사 갈등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요. 요즘 아주 건폭이라는 용어가 유행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그 생산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하는 노조 자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노사가 상생 협력을 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 그것이 최소한의 합의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법이라고 본다면 그런 그 건설 현장에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불법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회적 용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믿겠다는 주관적인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건설 노조를 비아냥거립니다. 조폭이라고.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셨단 말이죠. 뭐 이 표현에 대해서 이런 뜻이라면 동의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좀 단속을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불법적 요소를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그렇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건설 노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들은 노사 법치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무차별적인 여러 가지 압수수색이라든가 또 무리한 수사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하고 현실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노조 탄압 그리고 이 노조에 대한 혐오 분위기를 부추기는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대별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총리님이 노동에 대해서 존중돼야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한 거하고 지금 벌어지는 것 사이에는 좀 모순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하고 뭐 인식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항상 대화를 해보셨어요? 네,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우선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노동의 가치를 상당히 존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노동이 그러한 불법 행위를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와 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 국가와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노와 사가 지켜야 할 그런 법률은 지키고 그러나 구조적으로 또 그런 노사 간에 또는 우리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중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로서 해결을 해나가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전혀 이런 우리 노동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한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면서 거의 뭐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노동개혁의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이중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 그리고 노동 시장이 너무나 이게 경직적이어서 오히려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지 못할 그런 것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유연성의 문제, 또 법치의 문제, 그리고 근로자의 법에서 정한 권익의 보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표현은 멋있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기까지 한데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노조를 불법으로 몰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지금 모든 지금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법치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적 요소를 찾는 데 혈안이 되는 이런 식이 되어 있고요. 또 개혁의 요소라고 하는 유연성의 확대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서 실제 내세우는 노동의 가치와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괴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조를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 정부의 분명한 지향점이고요.
다만 거기에 불법 상황이 게재를 해가지고는 이러한 그 상생 협력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불법을 용인해주고 눈을 감는 그것이 하나의 정책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자, 생각. 그럼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얼마나 모순되는지 몇 가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줘 보시죠. 그 경찰에서요 기업들에게 고소장 양식을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를 고발을 사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조에서 채용 강요나 원래비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면 또 당신도 어려운 길로 가지 마라, 채용 안 하면 집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아주 상세하게 그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국토부를 한번 볼까요? 국토부에서도 불법 노조를 색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악명 높은 노조를 신고해달라는 협조 공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을 모르면 예시까지 아주 친절하게 하고 있어요. 꽁지머리에 뭐 지역이 예를 들면 뭐 안산이다 또는 뭐 부울경이다, 이런 특이 사항만 적어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한 수를 더 떠서 검찰을 보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로 내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자, 커질 대로 커져버린 건설노조, 부울경 지부의 위세를 잠재우고 이들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청구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지금 노동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근로 의욕을 가져서 실제 생산과 소비 기능을 왕성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가져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앞에서 허울 좋은 구호하고 다르게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총리님께서는 편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그 전체적인 합법적인 또 적법한 그리고 불법이 없는 노사 간의 협력 또 정부 노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저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불법 부당한 그런 행위나 관행이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뭐 공식적인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불법 부당 그러한 그 관행을 좀 완전히 제가 그런 자료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잘 좀 검토해 보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 일이 벌어지는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그 원희룡 장관이 그 양해동 씨의 분신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 지장 그 동료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 이러면서 사과를 끝내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마치 그 유서가 조작된 것 같이 한 것도 다 검증이 끝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 조선일보도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월간조선에서 그 오보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옆에 부위원장이 방조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못된 보도 내용에 근거해 가지고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전반적인 노조가 죽음까지도 자신들의 투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반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지금 아까 YTN에서도 옆에서 봤지만 기자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원희룡 장관도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정부에 또 책임 있는 수장으로서 우리 총리님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국토부 장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게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문제는 그러한 그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그 보도가 있은 것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같은 거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실 의사가 없으십니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흘려 들으시는군요. 예?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의 전반적인 행태가 노조를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걸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더 나가서 이거는 총리님이 사과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전반적인 노동가치의 존중이라는 내거는 구호하고 뒤에서 나타나는 반개혁, 반노동적인 전반적인 기조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장관이나 총리도 그게 거스르지 못하고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되냐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몰상식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노조를 탄압하고 좀 때려잡는 게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편승해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리고 뭐 내년 총선에서도 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계에서 보면 그렇게 읽혀질 정도로 몰상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철학입니다. 왜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안정을 취할 수가 없어요, 총리님. 분명히 대통령의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니까 더 들을 필요는 없겠고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전달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잠깐 들어가십시오. 조기용 복지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핵심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5월 3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거기 함께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자, 키워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선별, 시장화, 경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향후 복지 정책의 시장화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현금은 약자를 선별해서 지원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자 복지,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것은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한다.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경쟁 원리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씀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화려한 표현 이면에 그 실천 행위가 같이 맞아야 우리가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장점, 단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일률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편적 서비스 중에서도 중산층이 본인의 부담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본인의 부담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방적으로 현금 지원을 보편적 복지로 할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돌아가는 예산의 몫이 줄어들 가능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수당, 그다음에 영세 1세에서 부모 급여, 무상급식 이거 다 보편적 복지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예, 저희 방침이 보편적 현금 복지를 무조건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지만은 새로운 보편적 현금 복지의 지원은 취약계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혜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고령화 시대에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재정으로만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양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정부 세수가 줄어드니까 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화, 민영화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올해 예산을 보면은 기준 중위소득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뭐 사상 최고로 높였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예산을 딴 그 부처하고 증액을 보시면 훨씬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질병, 그다음에 장애, 실업 이런 위험에 처해 있거나 그다음에 노인, 아동 그 사회적 수요가 갈급하게 요구되는 보육, 교육, 육아, 휴직 이런 거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그래서 세금의 납부자와 수혜자를 일치시켜서 국민의 대다수의 안정을 취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그런데 않습니다. 예. 지금 하는 전반적인 기조는 앞으로 약자 복지라고 하면서 이전에 극빈자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신자유주의적 시대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표현들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 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 사회복지 개념은 건강보험 그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아실 겁니다. 건강 서비스에 어디 그 공공병원만 참여합니까? 민간병원도 참여해서 경쟁에 따라서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복지는 보편 복지를 추구하되 현금 복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수준의 가장 높은 상대적 빈곤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소득에 있어서는 우리보다도 더 빈곤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으로 인해서 빈곤율을 한 자릿수로 바꿉니다. 그러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이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 앞으로 영역을 넘겨주고 그들의 경쟁을 통해서 본인들이 내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 복지 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급의 질을 받는 것이고 기존의 이제 서민 중산층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는 것이고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그걸 다 정부 예산으로 커버하려고 그러면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도입을 하되 정부는 중심적인 역할을 계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 성장, 지속적 복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래서 그 소비력도 높이고 기업의 신장을 만들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선진국들의 시대의 추세예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것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다음에 보건복지 시간을 이용해서 이거의 문제점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기조가 결국은 약자들에 대한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복지의 전반적인 축소이고 최소한의 복지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경쟁 체제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을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정글에 내던져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짚고 이것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